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단서를 단 몇 시간 만의 조사로 정확하게 짜맞춰낸 휴잇의 기지에 감탄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모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뭘 보고 추리한 거야? 마틴 휴잇. 현실적이고 겸손한 탐정 마틴 휴잇이 돌아왔습니다. 전직 변호사 조수였던 휴잇은 런던 스트랜드 인근의 사무실을 개업하고 침착한 추리와 관찰력을 무기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그의 친구이자 신문기자 브렛이 셜록 홈즈의 왓슨처럼 휴잇 탐정의 수사를 기록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틴 휴잇의 두 번째 단편 모음집 마틴 휴잇 연대기에 실린 첫 번째 단편 담쟁이 오두막의 미스터리인데요. 멀쩡한 화가 신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응접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고 그의 형제가 휴잇에게 사건을 의뢰하는데요. 이런 세상에 사건 현장에 가보니 이미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한 현장을 본 휴잇은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하지만 휴잇은 묵묵히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지켜보던 브렛이 단서도 없는데 추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자 그냥 상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겸손하게 말하지만 휴잇의 추리 과정을 들은 브렛은 그의 추리력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한 것 같다며 휴잇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리즈로 돌아온 겸손한 탐정 마틴 휴잇의 담쟁이 오두막의 미스터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나는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일했다. 밤에는 평소처럼 조간신문에서 일하고 아침에는 휴가 중인 다른 기자를 대신해 석간신문에서 근무했다. 사실 두 사무실에서의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런 방식의 업무는 정말 녹초가 되는 일이었다. 나는 밤 10시에 조간신문사에 도착해 편집장을 만나 주제를 선정하고 사설을 쓰고 원고 교정을 보고 잡담도 나누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저런 일을 마친 뒤 정리를 하면 보통 새벽 1시였고 클럽에서 야식까지 먹고 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새벽 2시, 늦으면 3시가 되곤 했다. 평상시 같으면 아침에 늦잠을 자도 상관없으니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일어나 8시까지 석간신문사로 가야 할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오전에 사설 초안과 짧은 단신을 쓰고 기타 잡무까지 처리하고 나면 정오쯤에는 너무 지쳐 그만두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고된 일정은 끝났다. 비교적 여유로운 첫날, 나는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조간신문을 느긋하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전날 시작된 변사사건 조사 심리에 흥미를 느꼈는데 그 남자는 내가 하숙 생활을 시작하기 전 아주 잠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개빈 킹스코트였고 그림은 가볍게 취미처럼 그렸으며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서 생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사실 나도 한동안 그가 하숙하던 집에 살았는데 나는 그때 늦게 들어가고 아침엔 일찍 나가는 생활을 했고 집에서 따로 식사는 하지 않았기에 그와 친분이 깊진 않았다. 이후 들은 바로는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 핀칠리에 자택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어느 날 아침 그가 자신의 흡연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그 방을 포함한 집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주머니는 뒤져졌고 시계와 체인,
그리고 소소하게 감나가는 귀중품 몇 개가 사라졌다. 비극이 일어난 그날 밤, 한 친구가 흡연실에서 그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개빈 킹스코트를 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끔 들러 정원을 손봐주던 정원사의 발자국이 그 정원의 화단, 흡연실 프렌치 창문 근처에서 발견이 되어 체포되었다. 나는 아침 식사와 기사 작성을 마쳤고 가정부 클레이튼 부인이 식탁을 치우러 들어왔다. 그녀는 킹스코트가 머물던 하숙집 주인의 여동생이었고 그녀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후로 그녀를 처음 보았기에 물었다. 킹스코트 씨 소식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클레이튼 부인. 혹시 그분을 직접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마치 누군가 말 걸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불쌍한 젊은이. 제가 언니 집에 있을 때 자주 봤어요. 언제나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요, 상심이 크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난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킹스코트 씨가 예전에 머물던 그 방 있잖아요. 나무 벽에 금색 꽃무늬랑 파란색, 분홍색 페인트로 예쁘게 장식했던 그 방이요. 그분이 그린 거래요. 나중에 자기를 기억할 수 있게 뭔가를 남겨두겠다고. 그런데 그 방을 젊은 남자 둘이 빌렸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신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요. 그 자식들이 그 멋진 그림을 죄다 긁어내고 문자까지 몽땅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정말 형편없는 놈들이죠? 그러고는 아침에 그냥 도망쳤대요. 아마 가엾은 과부의 집을 그렇게 망쳐놓고 돈을 물어내게 될까봐 무서웠겠죠. 그게 화요일이었고 바로 그 다음날 킹스코트 씨가 살해당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요. 게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레이튼 부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한 번 말문이 열리면 누군가가 끊어줘야 했다. 나는 적당히 듣다가 일어나 외출할 준비를 했다. 나는 그 방의 벽장식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 방은 좀 낡은 편이었지만 그 장식 덕에 집에서 가장 돋보이는 방이었다. 사실 내가 이사를 나올 즈음에도 장식은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킹스코트가 외출한 날 집주인 램 부인이 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벽 전체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킹스코트는 그 위에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장식을 그렸다. 그 장식은 휘슬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듯 했는데 덩굴, 꽃, 나비들이 독특한 양식으로 가늘게 벽마다 그려져 있어 덕분에 그 방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녀석들은 그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골라 망쳐놓았다. 나는 딱히 계획이 없어 느긋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휴잇의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 휴잇은 쪽지를 읽고 있었는데 잠깐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그 쪽지가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남자의 형제가 1시간 전쯤 남겨두고 간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 형 말이야. 휴잇이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핀틀리에 가서 좀 살펴봐 주기를 부탁했어. 어제였다면 거절했을 거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5건이나 있거든. 그런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괜찮겠더라고. 그런데 자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야. 내가 첼시에서 하숙할 때 그 집에 묵었던 사람이지. 그 후로 본 적도 없어. 그래. 어쨌든 나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야. 혹시 이 사건에 관심 있나?
딱히 바쁜 일이 없으면 나랑 같이 갈래? 물론 기꺼이. 내가 말했다. 사실 오늘 뭘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그래야지. 캐럿, 마차 좀 불러줘. 그런데 프레, 어제 있었던 검시신문 기사 중에서 제일 상세히 보도한 신문이 어디였지? 가는 길에 훑어보려고. 그날 아침 나는 신문을 한 가지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휴잇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신문을 샀고 내가 기사를 찾는 동안 마틴 휴잇은 기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기사에 정리된 증언 내용이었다. 가정부 사라 도스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녀는 사망한 킹스코트 씨의 집 아이비 코티지에서 5개월 동안 일했으며 집에는 자신 외에도 가정부 겸 요리사가 상주했다고 한다. 지난 화요일 저녁, 두 화인은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당시 킹스코트 씨는 친구와 함께 흡연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살아있는 주인을 다시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흡연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킹스코트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곧바로 경보를 울렸고 가정부의 지시에 따라 의사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경찰에 그날 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의심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가정부 겸 요리사 한나카는 고 킹스코트 씨가 아이비 코트지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1년 넘게 그의 집에서 일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녀가 살아있는 킹스코트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 화요일 밤 10시 반쯤이었다. 그 시각 그녀는 킹스코트 씨가 친구와 함께 있던 흡연실 문을 두드려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으나 필요 없다고 해서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사라 도슨이 부르는 소리에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시계와 체인,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없어졌고 주머니는 모두 뒤져진 상태였다고 했다. 아래층 전체가 난장판이었고 책상 서랍, 장식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으며 킹스코트 씨가 늘 가지고 다니던 열쇠 뭉치가 서랍 열쇠 구멍에 꽂혀 있었다. 그는 화요일에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지만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사건이 있던 날 밤 수상한 낌새나 소리를 듣지 못했고 도슨과 자신 외에는 다른 하인은 없었으며 가끔 들르는 파출부와 가끔 부르는 정원사가 있었다고 했다. 외과의사 제임스 비들러는 수요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첫 번째 증인 사라 도슨의 호출을 받고 도착했다. 사망자는 흡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으며 발은 창문에서 50cm쯤 떨어져 있었고 머리는 벽난로 쪽을 향해 있었다. 머리에는 심하게 부딪힌 상처가 3군데 있었는데 그중 하나만으로도 치명상이었을 것으로 보였다. 3개의 상처는 모두 같은 둔기로 가해진 것으로 보였으며 아마도 몽둥이 혹은 이와 비슷한 둔기일 가능성이 컸는데 난로용 쇠꼬챙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증인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사망 후 7, 8시간은 지난 상태였다. 시신에는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상처의 위치와 정도로 볼 때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뒤에서 공격을 받아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외의 건강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든 문과 창문은 닫힌 채 잠겨 있었으며 현관문만 닫혀 있었지만 빗장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흡연실의 양쪽으로 열리는 창문 뒤편에는 덧문이 있었고 이 또한 잠겨 있었다. 장식장 서랍이나 책상 안에서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만일 있었다면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머니는 전부 비어 있었고 작은 손톱가위 하나만 남아 있었으며 시계나 반지는 없었다. 정원 화단에서 몇 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어
경찰이 추가로 조치를 취했고 단단한 자갈길 정원 통로 위에서는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중개인 알렉산더 킴벨 씨는 고인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거래도 했다고 했다. 그는 킹스코트 씨와 자주 왕래했고 화요일 저녁에는 아이비 코티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자정까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고 하인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뒤라 킹스코트 씨가 직접 그를 배웅해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 증인은 다소 격앙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이며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왜 저를 따라다니고 감시하는지. 검시관. 진정하십시오, 킴벨 씨.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히 하기를 바라시진 않겠죠? 증인.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의심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대우는 참을 수 없어요. 검시관. 진정하세요, 킴벨 씨. 지금은 증언하러 오신 겁니다. 이후 질문에 증인은 그날 저녁 날씨가 몹시 더워서 흡연실 프렌치 창문을 열어뒀다고 진술했다. 고인이 그를 배웅한 뒤 창문을 닫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덤문은 확실히 닫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킴벨 씨가 그 집을 떠날 당시 근처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건축가 더글라스 킹스코트 씨는 고인이 자신의 형제라고 진술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몇 달 동안 형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형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지난 1, 2년 사이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형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며 범행의 동기로 생각나는 것은 단순 강도 외에는 없다고 했다. 또한 형은 몇 주 후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증인에게 추가로 이 부분을 묻자 원래 결혼은 1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목적으로 아이비 코티지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부는 친척의 장례로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났으며 곧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사 윌리엄 베이츠는 구금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그의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증언했다. 증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으며 새벽 4시에 아이비 코티지의 정원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몇몇 식물을 손질하러 간 것뿐이며 살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전날 했던 작업 외에 추가로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도 인정했다. 검시관이 좀 더 추궁하자 증인은 여러 모순된 진술을 하다가 결국 전날 심은 식물을 가져가려고 갔다고 말했다. 그 후 검시 재판은 연기되었다. 현재 상황은 이렇다. 언뜻 보기엔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사건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여럿 있었다. 나는 휴이색에 그의 의견을 물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네, 친구. 현장을 보면 알겠지. 가능한 한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어. 킹스코트의 친구 킴벨이 창문을 통해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킴벨이 그에게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예정된 결혼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역시 아닐 수도 있지. 이 요약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건의 본질 없이 껍데기만 있는 문서니까. 현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씩 따져봐야지. 아마도 그 불쌍한 정원사는 무죄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는 새벽 4시에 자기가 심어둔 꽃을 다시 가져가려는 꼼수를 부렸는데 그게 들통나자 당황한 것 같아. 그게 아니면 꽃밭을 짓밟을 이유가 없잖아. 경찰이 꽃밭을 뒤진 흔적을 확인했는지 혹은 가정부에게 없어진 식물이 있는지 물어봤는지 궁금하군. 뭐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기차가 펜칠리에 가까워지자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는 킹스코트의 예전 하숙집에서 일어난 터무니없는 파손 사건을 언급했다. 휴잇은 흥미로워하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 이상해. 다른 것도 망가졌나? 가구라든지. 모르겠어. 클레이턴 부인은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나도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벽장식 파손만으로도 아주 심각했어. 장식은 정말 훌륭했는데 남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망쳐놓는 건 정말 비열하고 한심한 짓이야. 그러자 휴잇은 무례하고 단순한 장난기로 저질러진 비슷한 손상 사건 일화를 들려주었다.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회에서 발생한 사건 중 몇몇은 피해가 심각해서 범인을 찾기 위해 휴잇을 직접 불렀던 경우도 있었단다. 이런 사건의 경우 명확한 동기가 없어 범인을 찾기 까다로웠고 심지어 성공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어떤 사건은 맹목적인 예술적 질투심에서 비롯된 그림 훼손 사건이었는데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용히 수습된 적도 있다고 했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실명이 공개된다면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라 덧붙였다. 아이비 코티지, 펜틀리에 위치한 이 집은 약 400평 크기의 정원 안에 지어진 아담한 구조의 주택이었다. 대문은 도로에서 10여 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나무와 관목이 울창하게 심겨 있었다. 더글라스 킹스코트는 아직 시내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적인 중년의 가정부는 내가 마튼을 데려온다는 걸 알고 집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단 흡연실에 있던 휴잇이 일어나며 말했다. 누군가 서랍과 책상을 닫아 놓은 것 같군. 안타까운 일이야. 게다가 바닥도 닦았고 카펫도 걷어냈어. 이건 훨씬 더 안타깝군. 아마 경찰이 조사를 끝냈기 때문이었겠지만 내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는걸? 혹시 화요일 아침 당시 그대로 남은 게 있나요? 글쎄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가정부가 말했다. 경찰이 다녀간 뒤엔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셨군요. 그렇죠? 예전에 그 정리 때문에 큰 단서를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들도 정리했나요? 물론 어질러진 방은 다 정리했어요. 어디가 어질러져 있었나요? 모두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휴잇은 프렌치 창문을 열고 걸쇠와 덧문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빗장이 끼워져 있는 구멍을 살피더니 접이식 덧문을 힐끗 보았다. 그러고는 서랍 몇 개를 열어보고 가정부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자물쇠 작동도 확인해 보았다. 가정부는 그 열쇠 뭉치가 킹스코트 본인의 열쇠였다고 설명했다. 휴잇은 아래층 전체를 둘러보며 어떤 것은 꼼꼼하게, 어떤 것은 대수롭지 않게 훑어보았는데 나로서는 그 기준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래층을 살펴본 휴잇은 킹스코트의 침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방은 사건 이후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방의 서랍은 잠그지 않았지만 옷장 안의 서랍 하나와 화장대 서랍 하나만은 킹스코트가 늘 잠가두었다고 했다. 하지만 휴잇은 그 두 서랍을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열어버렸다. 서랍 안에는 잡다한 물건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잠겨있던 서랍 안의 물건은 뒤죽박죽 뒤져진 상태였으나 잠겨있지 않았던 서랍 안의 물건은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점을 놓쳤을 수도 있어. 휴잇이 말했다. 아마 이 평범한 것조차 말이지. 그는 양탄자 가장자리 근처에 있던 휘어진 못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정부는 구부러진 못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 같았지만
나는 휴잇이 그 못을 조용히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 집을 나오는 길에 현관 앞에서 방금 시내에서 돌아온 더글라스 킹스코트를 마주쳤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다가 가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휴잇 씨,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서 같은 걸 찾지는 못하셨겠죠?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휴잇이 약간 건조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청소된 바닥과 정리된 방에서는 한 달을 머문다 해도 특별한 단서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제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훨씬 유리합니다. 범죄 현장을 바로 조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본 건 잘 정돈된 평범한 방 몇 개뿐이었어요. 가정부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버린 탓에 흔적을 덮어버렸거든요. 그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 전 경찰이 사건을 잘 해결하리라 기대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리가 대부분 끝난 뒤여서 정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휴잇 씨의 명성을 생각하면 제 명성이라는 것도 결국 그저 평범한 상식을 반복해서 훈련해온 결과일 뿐이고 이미 흔적이 사라진 현장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방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 안 될까요? 요리사는 기억하고 있을지도... 아니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엉망이 될 겁니다. 가정부의 흔적 위에 요리사의 흔적만 더 씌워지는 셈이니까요. 이 일은 제게 맡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포기하시는 건 아니군요. 킹스코트가 초조하게 물었다. 아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개인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사건 이후에 읽어봤는데 전부 평범한 편지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서류 도난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맡은 휴잇은 두 손을 지팡이에 올리고 상대를 날카롭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글라스 킹스코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역을 향해 걸어갔다. 정리를 하다니 참 골치 아픈 일이야. 휴잇이 걸어가며 말했다. 그 방을 그냥 뒀으면 지금쯤 모든 단서 하나쯤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자네가 살던 하숙집으로 가보자고. 내 옛 하숙집?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왜 하필 내 하숙집이지? 휴잇은 킥킥 웃으며 환한 미소를 짓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데서는 망가진 벽을 볼 수 없으니까 첼시라고 했지? 맞아, 첼시. 하지만 왜? 설마 그 벽을 훼손한 사람이 그걸 그린 사람까지 죽였다는 거야? 휴잇은 또 한 번 웃으며 대답했다. 웬만한 그림 훼손범이라도 그 정도의 장난을 치진 않을 거야. 그럼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내 말 그대로야. 이 사건은 겉보기와 달리 아주 흥미있단 말이야. 킹스코트 씨에게 애도를 전하는 걸 깜빡할 정도로 말이지. 도난이든 암살이든 음모든 간에 나에게는 단지 하나의 문제일 뿐이야. 그래서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공감은 종종 있게 돼. 자네가 늘 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자네도 직접 추리해보는 건 어때? 내가 모은 증거 전부 자네에게 보여줄게. 그걸로 자네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라고. 만약 내게 제자가 있었다면 그에게 줄 만한 추리 연습 같은 거야. 자, 지금부터 공평하게 시작해볼까? 검시 신문의 증언 내용도 알고 아이비 코티지에서 내가 본 걸 자네도 봤지? 그래,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겠던데?
좋아, 내가 물어보지. 자넨 이 사건이 어떻게 보여? 범죄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겠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강도 살인 사건이지. 아니,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이 사건이 정말 단순했다면 지금의 단서도 찾지 못했을걸? 비록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평범한 사건이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고. 범인은 단순히 도둑질하러 들어온 게 아니야. 물론 숙련된 도둑이었거나 공범이 있었다면 그들 중 한 명은 도둑이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번 사건은 예정된 결혼과는 관련이 없고 주식 중개인이자 그의 친구 캠벨 씨도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고 정원사 역시 마찬가지야. 범인 혹은 그중 한 명은 희생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어. 그들 중 한 명은 살인 전에 킹스코트 씨와 대화도 나눴을 거야. 그는 어떤 물건을 요구하러 왔는데 킹스코트 씨는 그것을 내주기를 원치 않았거나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물건은 부피가 큰 건 아니었어. 이게 내가 가진 정보야. 이제 자네도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누군가 맹목적인 악의로 먼저 작품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 사람까지 공격한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아. 악의가 항상 맹목적인 건 아니지. 그리고 세상엔 어리석은 범죄가 많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진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어. 탐정조차도. 그런데 이런 정보는 다 어디에서 얻은 거야? 도둑이지만 도둑질이 목적이 아니었다든지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다는 건 무슨 근거지? 휴잇은 또 한 번 피식 웃었다. 봤어. 본 것뿐이라고 친구. 그게 다야. 기차가 오는군.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킹스코트가 하숙집 벽면에 했던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자 휴잇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하숙집의 투숙객 이름과 직업을 물었다. 자넨 언제쯤 그 하숙집을 나왔지? 3년 전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됐을지도 몰라. 킹스코트는 기억나고 의대생 터너, 제임스 터너였던 것 같아. 다이아몬드 상인의 수습생이었던 하비 찰렛도 있었는데 엄청난 사고뭉치였지. 지금은 위조죄로 5년형을 살고 있어. 아, 그러고 보니 그 녀석이 우리가 보러 가는 방에 있다가 붙잡혀갖고 이후 킹스코트가 그 방을 썼어. 내가 떠나기 1년 전쯤. 노턴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시내 어디에서 일한다고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카터 패질? 그는 해군성에서 일했지.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야. 하숙객이 자주 바뀌었으니 램 부인에게 물어보면 전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런데 램 부인의 정확한 주소가... 나는 그녀의 주소를 말해주었고 둘의 대화는 흐지부지 이어졌다. 우리는 패딩턴 역에서 내렸고 휴잇은 마차 2대를 불렀다. 한 대 탈 채비를 하며 내게 다른 마차를 타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자는 램 부인 댁으로 곧장 가게. 부인이 망가진 나무벽을 태우거나 또 정리해버릴지도 모르니까. 절대 막으라고. 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30분쯤 뒤에 바로 합류할게. 부인에게 왜 왔는지 말할까? 말썽 피운 하숙인을 잡으러 왔다고 해. 아직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는 곧 마차에 올라탔고 사라졌다. 나는 하숙집에 도착해 램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나흘 전 당한 속임수로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인 상태였다. 다행히도 그녀는 벽 장식이 있는 방을 발견 당시 그대로 유지해두고 있었는데 혹시 하숙인들이 돌아오면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내기 더 쉬울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손님들 방이었거든. 부인이 말했다.
이번 주까지는 선불로 방값을 치렀으니 그때까지는 그 방을 쓸 권리가 있잖아. 혹시나 돌아와서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방을 쓴 손님은 말투도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호감 가는 청년처럼 보였어. 제 사촌이 폐렴에 걸렸다가 회복 중이라 아직 몸이 안 좋아요. 오늘 밤늦게 런던에 도착할 겁니다. 버밍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가는 길에 또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물론 꽁꽁 싸매고 있지만요 하면서 방을 계약했지. 그리고 전에 여기 묵었던 몇몇 신사들의 이름도 언급했고. 그러고 나서 이 테이블 위에 일줄치 방세를 선불로 내려놓고는 이게 최고의 신용장이 아니겠습니까? 램부인이라고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말했어. 짐은 작은 검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사촌이 기차로 짐을 가져올 거라며 내일이나 도착할 거라고 했지.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날 밤 11시에 사촌과 함께 돌아왔어. 사라가 직접 문을 열어줬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둘 다 사라지고 이 꼴이 된 거야. 불쌍한 램부인은 분노에 찬 듯 하소연하며 망가진 나무벽을 가리켰다. 그 손님이 다시 온다면 램부인이 말을 이었다. 난 반드시 고소할 거야. 10파운드가 들더라도 말이지. 근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도 말했는데 그 양반은 멍한 얼굴로 쳐다보기만 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며 고의 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고만 하더라고. 당연히 그 손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찾겠어? 그 손님은 자기 이름이 존스라고 했지만 런던에 존스가 얼마나 많겠어. 안 그래? 이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나는 그저 램 부인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위로해 주었다. 부인은 킹스코트의 죽음에 대해 동생과 같이 애도를 표현했지만 부인의 머릿속에는 무엇보다 망가진 벽 장식에 대한 분노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부인이 말했다. 누가 그 불쌍한 청년을 싫어해서 그림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엔 죽인 게 아닌가 하고. 나는 깨진 벽 장식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단서를 유추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아무 결론도 얻지 못했다. 몰딩 장식은 제거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두껍고 가장자리는 얇게 깎여있던 나무 벽 장식은 모두 뜯겨나가 말 그대로 얇은 장작 조각으로 쪼개져 벽난로 바닥에 무더기로 널브러져 있었다. 방 안의 모든 벽장식은 똑같이 망가져 있었고 그 결과 커다란 막대기 더미가 생겨 있었다. 그나마 한쪽 면에 그림 물감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여기저기 긁히고 벗겨져 있었다. 양탄자는 벽난로 앞까지 절반쯤 끌려와 있었는데 아마 도끼질 소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것 같았다. 내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단 하나. 그저 멍청한 행패라는 것뿐이었다. 존스의 사촌을 본 사람은 사라만이 유일했고 그녀가 그를 저녁에 들여보냈지만 그는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의 얼굴을 확인해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본인만큼은 램 부인은 어디서든 그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휴잇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점심도 못 먹은 채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배고프기 시작했다. 그때 휴잇의 도착을 알리는 초인종이 울렸다. 전보의 회신을 기다리느라 늦었어. 그가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네. 아, 이게 바로 그 미스터리한 벽장식이군. 휴잇을 지켜보던 램 부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꽤 재미있었을 것 같았다. 휴잇은 장작처럼 쪼개진 나무 조각들 하나하나를 집어들고 들여다보며 누가 벽장식을 쪼갰는지 알아내보겠다고 애를 썼다. 결국 휴잇은 장작 몇 개를 따로 모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브렛, 이것 좀 탁자 위에 맞춰서 놔봐. 뭐가 보이는지 확인해보게. 나는 조각들을 색칠된 면 위로 가도록 뒤집었고 그림이 이어지도록 맞췄다. 이건 완전한 하나의 벽장식이야. 내가 말했다. 좋아. 이제 그 조각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다른 조각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특이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나는 살펴보았다. 붙어있는 두 조각에는 각각 작은 반원형 구멍이 하나씩 나 있고 그 안에 충전재로 보이는 물질로 메워져 있어. 두 조각을 합치면 지름이 1cm쯤 되는 원형 구멍이야. 옹이 구멍인가? 휴잇이 강조하며 물었다. 아니. 옹이 구멍은 아니야. 그랬다면 구멍이 나무를 뚫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건 표면에 1cm의 흔적만 있어. 나무 전체를 봐봐.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건? 확실히 다른 조각들보다 더 어두워. 맞아. 그는 충전재가 채워진 구멍이 있는 두 조각만 따로 골라낸 채 나머지는 더미 위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하숙집 여주인에게 물었다. 킹스코트시 전에 이 방을 썼던 하비 찰리 씨. 위조죄로 곤란을 겪었던 그가 몇 달 전 계단에서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았던 그 하비 찰리 맞죠? 네, 맞아요. 램 부인이 다소 당황한 듯 대답했다. 그 사람이에요. 자기 사무실 계단에서 클로로포름으로 기절당한 뒤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조죄로 붙잡혀갔을 때 킹스코트 씨가 이 방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숙집에 그런 망신이 생긴 것도 속상한데 그 방을 새로 빌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네네, 아주 난감하셨겠어요. 휴잇은 성급하게 말을 끊었다. 월요일에 방을 빌린 사람은요. 그 사람 예전에 본 적 없으시죠? 예, 한 번도요. 혹시 이 사람 맞나요? 휴잇이 케비닛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어머,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휴잇은 만족스럽게 하고 중얼거리며 사진을 안주머니에 넣고 모자를 집었다. 곧 그 젊은이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램부인. 그다지 신사다운 청년이 아니니 차라리 잘된 걸 수도 있어. 가자고 그래. 오늘 하루가 헛된 건 아니었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전신 사무소를 향했고 가는 길에 내가 물었다. 그 충전재로 메운 나무 조각 구멍이 자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연결고리였어? 그래. 휴잇이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조각들도 모두 중요해. 왜? 왜냐하면 거기엔 구멍이 없으니까. 그는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크게 웃었다. 자네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게. 저기 우체국이야. 일단 전보를 보내고 루자티에서 저녁을 먹자고. 전보를 보낸 뒤 우린 마차를 타고 루자티 식당으로 갔다. 루자티는 배우들이나 기자 그리고 괜찮은 저녁 식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즐겨 찾는 유명한 식당이었다. 우리는 조용한 식사를 원해 2층으로 올라가 입구에서 떨어진 구석 자리로 갔다. 저녁을 주문하고 나서야 휴잇이 말을 꺼냈다. 자, 이제 아이비 코티지 살인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말해봐. 내 결론? 없어. 내가 너무 둔해서 미안한데 진짜 전혀 모르겠어. 좋아. 이건 신문 기사야.
하비 찰릿이 위조죄를 저지르기 몇 달 전에 당한 강도 사건이지. 내가 널 위해 내 스크랩북에서 죄 짓는 기분으로 찢어낸 거야. 읽어봐. 아, 그 사건은 기억하고 있어. 그가 자기 회사 다이아몬드 꾸러미를 들고 1층에 있는 다른 보석상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이었지? 그날은 한가했고 그는 어두운 층계참에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클로로폼으로 기절당한 뒤 다이아몬드를 빼앗겼어. 보석의 가치는 5천에서 6천 파운드 정도였고 작지만 개당 30파운드까지 나가는 다이아몬드였지.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한참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 한 명이 내려와 그를 발견했지. 그게 다야. 그래, 그게 전부지. 그럼 이걸 보고 자넨 어떻게 판단하지? 솔직히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또 다른 단서를 줄게. 내가 방금 보낸 정보는 경찰에게 보낸 정보였는데 아마 경찰은 하비 찰릿과 그의 공범 헨리 길라드, 일명 존스를 개빈 킹스코트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될 거야. 자, 이제 어때? 찰릿? 그는 이미 감옥에 있잖아. 이봐 친구, 잘 생각해보라고. 그는 첫 범죄였지만 중범죄여서 5년형을 선고받았지. 자네가 첼시 하숙집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고 위조 사건이 일어난 건 그보다 1년 전이야. 그럼 최소 4년이지? 모범수로 감형받으면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사실 찰릿은 일주일 전에 출소했어. 그래도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다이아몬드 도난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지? 찰릿 본인이지. 그래. 그런데 그의 범죄 이력을 볼 때 그자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까? 글쎄, 그렇지? 아, 뭔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네 말은 그가 스스로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은데 좀처럼 감이 오질 않아. 너무 복잡하다고. 첫 연습 문제치고는 좀 복잡하지? 인정해. 자, 그러면 모두 설명해 줄게. 하비 찰릿은 영악한 청년이고 자기 회사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로 결심했지. 그는 먼저 사무실 계단 근처 어딘가에 은신처를 마련해 두고 기회가 생기자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숨기고 클로로폼을 뿌려 냄새를 풍겼지. 어쩌면 살짝 흡입했을 수도 있어. 실제로 계단에서 기절해야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무실로 옮겼고 다이아몬드는 사라진 상태였어. 그는 우리가 들은 이야기대로 계단에서 공격당했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믿었어. 이후 적당한 때에 그는 은신처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 집으로 가져갔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당장 팔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모든 보석상이 그를 알아볼 테니까. 범죄 초보자인 그는 작물 전문 거래상을 알지 못했고 설령 안다 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값을 받고 싶어 했을 거야. 보석을 안전하게 숨기지 않는 한 발각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보석을 숨기기로 했지. 만약 의심을 받게 되면 방이 수색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 만한 장소를 찾았어. 그는 나무 벽 하나를 떼어내 그 뒤에 숨기려 했지만 그건 너무 뻔한 방법이라 경찰이 분명히 나무 벽을 떼어내 조사하리라 판단했지. 그래서 그는 나무 판자가 아닌 그 속에 숨기기로 결정한 거야. 자, 여길 보라고. 휴잇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충전재가 들어간 나무 조각 2개를 꺼냈고 주머니 칼을 열었다. 구멍 표면 쪽의 충전재가 바닥 쪽보다 더 부드러워. 아마
두 종류의 충전재가 사용되었을 텐데 추정하건대 서로 다른 시점에 사용되었다는 뜻이 되겠지. 자, 다시 찰릿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 그는 목재용 드릴로 나무 판자 여러 곳에 구멍을 뚫고 구멍마다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넣은 다음 충전재로 조심스럽게 밀봉했어. 그리고 나무 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부드럽게 다듬고 가장자리에 물감으로 자연스럽게 덧칠해 티나지 않게 마무리했지. 그는 이 일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냄새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금씩 천천히 작업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나무벽에 다이아몬드를 숨겼고 겉보기에는 모든 나무벽 장식이 멀쩡해 보이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나무 조각 중에 그런 구멍이 있는 건 하나뿐이었잖아. 그래, 바로 그 점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는 거지. 먼저 이야기를 들려줄게. 단서는 나중에 설명하고. 다이아몬드는 몇 달 동안 숨겨져 있었고 그는 조급해졌지. 돈이 필요했지만 그걸 손에 넣을 방법이 없었던 거야. 결국 그는 외국으로 도망쳐 훔친 물건을 팔기로 결심했어. 도망 중에 쓸 돈이 필요할 테지만 다이아몬드를 바로 처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사람들은 아직 보석 도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갑자기 해외로 떠나면 의심을 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게다가 사람들은 아직 보석 도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서 갑자기 해외로 떠나면 의심을 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대담한 위조까지 저지른 거지. 만약 성공했더라면 그 돈으로 출국해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었겠지. 하지만 위조는 들통났고 그는 감옥에 끌려가게 돼. 다이아몬드는 벽 속에 남겨둔 채로 말이야. 이제 케빈 킹스코트 얘기를 해볼까? 그는 꽤 똑똑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어. 뛰어난 탐정이 될 만했지. 게다가 제법 수완도 좋고 비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는 다이아몬드 강도 사건이 정말인지 의심하며 계속 지켜봤던 거야. 그에게 어떤 단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집에서 살면서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뭔가 눈치챘겠지. 어쨌든 그는 도둑의 방 어딘가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믿게 됐어. 하지만 찰릿이 잡힌 후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선 짐 같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안에 감춘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만약 그랬다면 체포된 후에 벌써 발견됐을 테니까. 그때 킹스코트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지. 찰릿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필요하다면 집을 샅샅이 뒤질 시간도 충분했어. 그래서 그는 찰릿의 방으로 이사한 거야. 그가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아마도 그는 먼저 여러 곳을 뒤져봤겠지. 그리고 바늘로 벽 판자를 찔러가며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을 거야. 그 다음 문제는 들키지 않고 보석을 꺼내는 일이었지. 그는 바늘만으로는 몇 개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나무 판자를 조각조각 쪼개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치수를 재서 방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와 무늬의 판자를 목수에게 주문했고 집주인에게는 예쁜 그림으로 판자를 칠할 생각이라고 말했어. 물감 냄새가 나거나 혹시라도 집주인이 갑자기 방에 불쑥 들어왔을 때 벽에서 판자가 빠진 걸 들켰을 때를 대비한 핑계였던 거지. 꽤 영리하지 않아? 정말 그렇네. 그래,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는 원래 판자를 떼어내고 새 판자를 끼운 후 칠하고 원래 있던 오래된 판자는 몰래 잘게 부숴서 다이아몬드를 꺼낸 뒤 밖에 내다버렸지. 그렇게 장식 작업이 진행될수록 작은 다이아몬드 무더기도 점점 쌓였어. 마침내 그는 마지막 판자를 뜯어냈지만 새 판자를 다 써버려서 교체할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 아마도 명절이거나 휴일이어서 목수를 부를 수 없었겠지. 그는 조급해졌어. 그래서
페인트를 벗겨내고 판자 전체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구멍의 모양이 다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다 다이아몬드를 한 개 발견했지. 그는 그걸 꺼내고 구멍을 충전재로 메운 다음 원래 판자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어. 이 조각들이 바로 그 오래된 판자야. 그 방에 원래 남아있던 유일한 판자지. 열의 아홉은 일이 끝나고 나면 즉시 그 집을 나갔을 거야.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그대로 머물렀지. 그가 방을 잘 꾸민 직후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오히려 수상했을 텐데 계속 머무른 덕분에 모든 상황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였어. 우리가 들은 주식거래 초기 자본은 아마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왔을 거야. 그는 적당한 때까지 머물다가 결혼을 앞두고 살림을 차리면서 떠났지. 그 다음 이야기는 뻔해. 자네도 짐작하고 있지? 대충 짐작은 가. 다만 한두 군데는 좀 애매하네. 모든 게 명백해. 완벽하지. 자, 봐. 찰릿은 출소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찾기로 결심하겠지. 그런데 의심받지 않고 찾으려면 그 방을 다시 빌려야 해. 하지만 집주인이 자기 얼굴을 알고 있으니 직접 방을 빌릴 수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공범이 필요했을 테고 그와 다이아몬드를 나눌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또 다른 죄수와 친분을 쌓아. 그 사람은 이 일에 적합해 보였고 출소 시점도 자기와 거의 비슷했지. 출소 후 찰릿은 그 공범과 일을 계획했어. 그 공범은 예의 바른 꽤 유명한 절도범이었고 그가 램 부인 집에 방을 구하러 찾아간 거야. 마침 그 방이 비어 있었으니 바로 계약했겠지. 그러고는 찰릿은 몸이 아픈 사촌으로 설정하고 늦은 밤 얼굴을 가린 채 몰래 들어온 거야. 찰릿은 판자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어. 왜냐하면 당연히 예전 판자와 오래된 페인트 위에 그려진 거로 생각했거든. 찰릿은 다이아몬드를 숨겨놓았던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아마 페인트 칠하면서 판자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판자를 뜯어내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고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떠났고 램 부인은 그 훼손된 방을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들은 킹스코트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다는 걸 확인했어. 왜냐하면 공범 길러드가 집주인에게서 그가 판자 위에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날 밤 그들은 핀틀리로 향했지. 그러고는 킹스코트의 정원으로 숨어 들어가 그가 캠벨을 배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킹스코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찰릿은 조용히 프렌치 창문을 통해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 킹스코트를 기다렸고 길러드는 밖에 남아 있었어. 킹스코트가 들어오자 찰릿은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훔쳤다고 따졌지. 하지만 킹스코트는 비웃었는데 찰릿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킹스코트는 이미 다이아몬드를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증거도 없으니 자신이 들킬 리 없다고 확신해서 찰릿을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은 거지. 찰릿은 전리품을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킹스코트는 코웃음을 치며 나가라고 했을 거야. 어쩌면 내쫓겠다고 위협했을지도 모르지. 찰리의 체구가 더 작았으니까. 그때 창문 옆에 있던 길러드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킹스코트의 뒤통수를 내려친 거야. 그 다음은 예상대로 흘러갔겠지. 그들은 창문과 덧문을 잠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혹시 보석이 남아있을까 싶어 서랍을 전부 뒤지고 방과 이곳저곳을 다 살펴봤을 거야. 하지만 찾는 데 실패하고 아마 몇 시간 수색 중 욕심 많은 정원사의 소음에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길러드는 노련한 도둑의 본능으로 빈손으로 갈 순 없다고 판단하고 킹스코트의 주머니를 뒤져
시체와 체인 따위를 챙겼겠지. 그리고 현관문으로 나가 문을 닫고 떠나. 그게 전부야. 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단서를 단 몇 시간 만의 조사로 정확하게 짜맞춰낸 휴이의 기지에 감탄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모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자네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그 능력을 이토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써먹는 걸 보면 그건 이제 거의 본능처럼 느껴질 정도야. 그런데 뭘 보고 추리한 거야? 아이비 코티지를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말해줬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안 알려줬잖아. 1층에서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어. 안 그래? 하지만 침실에서 도둑이 잠가놓은 2개의 서랍이 있었어. 아마도 죽은 남자의 열쇠로 열었겠지. 바닥에는 구부러진 프랑스산 못이 떨어져 있었고. 여기, 가지고 왔어. 봐봐. 머리 부분과 끝부분이 직각으로 2번 구부러져 있고 구부릴 때 사용된 펜치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있어. 이건 도둑들이 흔히 쓰는 도구야. 경험 많은 도둑들이 평범한 서랍 자물쇠를 따는데 유리하게 사용하지. 그래서 난 전문 털이범이라고 생각했어. 아마 처음엔 이 못으로 서랍을 건드려 보다가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의 열쇠를 써본 거겠지. 하지만 난 이 노련한 도둑이 단순히 훔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몇 가지 단서로 알 수 있었어. 우선 감나가는 은식기는 손도 대지 않았어.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값비싼 시계들도 그대로였고 보통 도둑이 제일 먼저 노리는 물건들인단 말이야. 특히 눈에 띈 점은 문이나 창문이 깨지거나 강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은 사건 직전까지 유일하게 열려있던 흡연실의 프렌치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들 중 한 명은 킹스코트가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 들어온 게 분명했어. 보통의 도둑이라면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닫힌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을 거야. 그 문은 얇은 나무 잠금 장치가 달려 있어서 도둑이라면 5분도 안 걸려 열 수 있거든. 그런데 굳이 주인이 깨어 있을 때 들어왔다는 건 그를 만나길 원했다는 거고 아마도 킹스코트와 아는 사이였다고 봐야겠지. 그들이 뭔가를 찾으러 왔다는 건 집안을 뒤졌다는 점에서 분명했어. 마지막으로 주인의 돈과 주머니 시계는 훔쳤지만 더 값비싼 귀중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건 그들이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 진짜 도둑이었다면 가방을 챙겨왔겠지. 그리고 그들이 원한 물건은 부피가 크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 물론 식기나 시계 같은 걸 테이블보나 천에 싸서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잘 차려입은 남자가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건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 포기한 거지. 이제 내 설명이 이해돼? 설명을 들으니 이젠 사건이 단순하게 느껴지네. 어려운 미스터리란 풀리고 나면 쉬워 보이는 법이니까. 그 집에서는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었어. 이미 내 머릿속에는 이상한 우연이 하나 떠올랐거든. 첼시 하숙집 판자가 부서진 게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 난 자네에게 킹스코트 이전에 그 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고 비록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즉시 그 이름이 떠올랐지. 예전에 클로로포름에 기절당해 고용주의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했던 젊은이가. 나는 늘 그런 정보를 기억해두거나 스크랩북에도 따로 정리해두거든. 게다가 그가 감옥에 갔다는 자네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이 점점 희망적으로 풀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 자네는 하숙집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움직였고 나는 찰릿에 대해 조사했어. 그가 이 소동이 있기 며칠 전에 출소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명의 남자가 같은 교도소에서 그보다 며칠 먼저 출소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나는 그 남자, 길러드를 잘 알고 있었고 핀틀리에서 일어난 사건의 딱
딱 어울릴 만한 악당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 첼시로 가는 길에 내 사무실에 들러 직원에게 서류 정리를 지시하고 내 스크랩북을 열어 클로로포름 사건 기사와 길러드 사진을 찾아봤지. 나는 이런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고 있거든? 첼시에서 내가 한 일은 자네도 알잖아. 오래된 나무 판자 하나와 새 판자가 눈에 띄었고 오래된 판자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확인했지.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걸로 사건은 완전히 정리된 거야. 우리는 계속 저녁 식사를 했고 잠시 후 내가 말했다. 이제 모든 건 경찰 손에 달린 거지? 그렇지. 잘릭과 길러드는 붙잡힐 가능성이 커. 특히 길러드는 꽤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하지만 의뢰인인 킹스코트 동생에게는 좀 안 됐지? 죽은 형의 다이아몬드 사건이 결국 이렇게 공개되게 생겼으니 말이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네가 경찰보다 앞서 해결해버린 셈이잖아. 아, 괜찮아. 그들이 나처럼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판자 이야기는 전혀 몰랐지. 만약 램 부인이 그래서 순찰 중인 경찰 대신 런던 경찰청에 직접 가서 신고했더라면 아마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마틴 휴잇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비범한 추리력을 단순한 상식 정도라 여겼고 그의 겸손한 태도는 경찰의 능력도 존중했다. 우리는 디저트를 먹으며 잠시 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냥 스쳐갔을 테지만 너무나 절묘하고 우연한 장면이 펼쳐졌다. 한 젊은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뒤쪽 창가 근처 모퉁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한참 후에야 그가 고개를 돌려 창백하고 가느다란 얼굴을 내 쪽으로 향했을 때 나는 그를 제대로 보게 되었다. 나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그 남자, 찰릿이었다. 나는 흥분한 채 벌떡 일어났다. 어? 저 사람이야! 찰릿! 내가 외쳤다. 내가 일어나자 휴잇도 따라 일어서며 처음엔 나를 붙잡아 말리려 했다. 그러자 죄책감에 사로잡힌 찰릿은 우리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몸을 돌려 열린 창문의 턱 위로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뛰어내렸다. 아래층에서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 내다보았다. 휴잇이 나를 문 쪽으로 끌었고 우린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소리치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휴잇이 말하며 달렸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이 경찰을 불렀을 텐데 말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아래에서는 찰릿이 산산이 부서진 유리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을 종업원들이 둘러쌌다. 그는 두꺼운 유리 천장을 뚫고 떨어졌으며 등을 라운지 소파 등받이 위에 부딪힌 상태였다.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주일 후 척추 손상으로 사망했다. 의식을 회복했던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마틴 휴잇의 추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상세한 진술을 남겼다. 그와 길러드는 범행 직후 바로 갈라졌는데 함께 있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핀틀리에서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극도의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렸고 두세 번쯤 자수할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내가 흥분해서 그를 가리키며 외쳤을 때 그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고 유일한 탈출구로 도망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끝내 부인했으며 심지어 살인 계획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킹스코트를 뒤에서 내려친 건 창문에서 이야기를 엿듣던 길러드였고 그가 곤봉으로 킹스코트를 뒤에서 내리쳤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하비 찰릿은
26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길러드는 끝내 붙잡히지 않았다. 분명히 해외로 도망쳤을 것이고 지금쯤 다른 이름으로 외국 경찰에게 묘지의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든 정당한 처벌이었을 것이다. Keep grooving.